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문홍철입니다. 네. 아까 댓글을 보니까요. 네. 초반부터 와 계신 분께서 네. 문홍철 팀장님께서 예. 11월에 주식을 사라고 네.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고 네. 애초부터 말씀하셨다. 저희가 원래 무지성 매수론자인데 네. 이제 9월, 10월에 조금 힘든 장을 보내고 한 10월 초부터는 올해의 이제 S&P 500 기준으로 계절성을 상당히 잘 따라가는 장입니다. 이 계절성이라는 건 보통 이제 10월, 9월이 아주 안 좋아요. 늘. 그러다가 이제 헬로윈이 지난 11월 1일부터 편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또 주식이 괜찮은 요 패턴을 지금 10월까지 정확히 S&P가 따라가고 있거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괴로우시겠지만 10월을 지나면 좀 괜찮은 시기가 마침 11월 초에 FOMC가 있기도 하고 좀 희망찬 미래를 좀 꿈꿔보면서 기다리면 다시 좋은 시기가 오지 않겠나. 저도 지금 굉장히 오늘 저도 눈이 잘 안 떠질 정도로 예. 네. 좀 시달림을 많이 당하고 아니, 시달리는 건 좋은데 저의 계좌를 보면 또 눈물이 많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좀 11월부터는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바람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지금 국채 금리 있잖아요. 미국 국채 금리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악의 원흉이죠. 네네. 미국 채무리. 네. 예. 왜 이러는 거예요? 금리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4.3 약간 안 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 정도면은 꽤 싸지 않냐, 금리가 높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4.3%가 좀 중요한 이제 기점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나와서 4.3은 1년 동안 상하 100bp의 상단이다. 요게 만약에 위로 뚫리면 또 100bp인 이제 5.3까지는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갑자기 훅 올라갈 거다. 게다가 이제 8월 초였는데 8월 초에 상당히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네. 미국의 부채는 이제 통제가 불가능하다.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채권값이 싸져야 되고 금리가 올라가야 되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많은 오해가 들어 있습니다만 뭐 제가 지금 이제 오해를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시간이고 이게 한번 사람들이 밀면 테마주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렇대더라. 뭐 5년 후, 10년 후 뭐 후제까지 다 가져와서 가격에 이제 반영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죠. 마찬가지로 현재의 미국채 금리도 향후에 아주 먼 미래에 재정이 악화될 때까지 지금 당장 가져와서 금리를 이제 위로 미는 이 헤지펀드들의 매도가 있었던 게 이제 4.3% 혹은 그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있었고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동안 물론 이분들이 숏을 치면서 스스로 만든 가격이에요. 네. 우리도 가끔 보면은 특정 거래량 없는 주식을 지들이 막 사면서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예. 네. 마찬가지로 이 헤지 펀드들도 스스로 채권을 숏치면서 금리를 많이 이제 위로 올렸고 뭐 대표적으로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정말 별다른 뉴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11월 초에 부채 조달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네. 이게 한번 문제가 됐던 게 8월 초였어요. 그때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깠죠. 원래 미국 정부는 8월, 11월 이렇게 분기 초에 분기 조달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보니까 미국 정부가 볼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재정이 망가졌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세수가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3분기에 연방 정부가 보니까 세수가 너무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조달 계획을 늘려서 피치가 등급도 까고 금리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상황이면은 뭐 4분기도 안 좋아질 것 같으니 그게 딱 발표가 11월 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사람들이 아마 이게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재무부가 자기네 계획이 조금 바뀌긴 하는데 요 시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지금 하루에 상하 미국채 10년 변동성이 뭐 20bp니까 네. 하루에 요 정도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보는 뭐 5.3%의 상단이라는 게 뭐 언제 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은 됩니다. 다만
그나마 좀 위안점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게 지난 화요일이었죠. 해지 펀드가 이제 숏을 막 쳐가지고 지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대표 주자인 이제 빌 에크먼이 자기가 이제 숏을 청산했다 네. 하면서 그 뉴스를 냈고 네. 트위터를 이제 날렸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빌 그로스도 자기가 단기금리 선물을 좀 매수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약간 이 스타성,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인플루언서를 또 추종하는 수많은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5% 넘자마자 채권에 대한 숏을 다 정리하면서 즉 샀다는 얘기죠. 네. 사면서 금리가 또 4.8 정도까지 훅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보통 요분들은 굉장히 추세의 추종 그리고 테마성 인플루언서를 추종하는 매매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분간 좀 5%는 지켜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숏이 청산되는 순간 금리는 이제 꽤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털이나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분석할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이 국채를 다만 이 단기적인 이 수급 헤지 펀드들의 움직임 이런 게 지금 중요해서 앞으로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는 헤지 펀드들의 숏 청산에 의해서 금리가 살짝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데 살짝 떨어질 수 있는 그림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발 좋겠는데요. 네. 어제도 미국 증시가 나빴고 네. 지금도 미국 국채 금리는 안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 배경에는 네. 사실 지금 지정학적 불안이 네. 양방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빌 에크먼이 네. 숏을 청산하겠다 네. 했다 이 얘기를 할 때에는 네. 지정학적 불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깊어지고 길어진다면 네. 다시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그러면 미국 국채 매수도 들어올 것이다. 4분기에 침체 얘기를 이제 했었죠. 그렇죠. 네. 경기 침체도 올 네.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네. 다시 미국 국채 금리는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반면에 네. 또 지금 이스라엘을 지원해줘야 되니까 네. 1,000억 불 지원하겠다는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돈 또 뭘로 하느냐? 국채를 예. 또 찍어야지. 예. 그러면 수급적인 부담 때문에 네. 금리는 더 올라가야지. 네. 라는 이 양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1,000억 달러가 미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거의 개미 눈물만큼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큰 영향은 없다고 미국의 말씀이시죠. 예산이 6조 달러이기 때문에 네. 6조 달러에서 1,000억 달러 해봐야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재정에 대해서는 수많은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그 오해는 지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미국 재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가 저도 오늘 그래프가 있긴 하지만 이제 제가 따로 필요할 때만 보여드릴 텐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재정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오면 나올수록 발작을 일으킨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재료는 그러니까 정말 영향이 있는 재료가 있지만 영향이 없는 재료더라도 사람들이 크게 받아들이면 그럼 금리가 이제 오르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지금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네. 이렇게 돈을 계속 써대면 사실 그것보다 훨씬 큰 자금이 대표적으로 지금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다시 재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아낄 수 있는 자금이 대략 말씀하신 이스라엘 혹은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의 한 6배 정도 됩니다. 오히려 한 6, 7천억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봐라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안 보고 아주 작더라도 이러한 작은 예산의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시장 심리가 취약해 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취약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약세뷰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펀더멘털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급적으로 금리가 5.3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쇼청산이 나오고 아마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GDP 3분기짜리가 나오면 이게 재료는 대충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한 4.7% 정도가 분기 성장으로서 상당히 컨센으로 높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또 4분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4분기에 대해서는 왜 에크먼이나 빌 그로스가 4분기에 침체 얘기를 했는지는 명확한 근거를 이분들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 4분기에는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는 있어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도 4분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는 금리가
살짝 반락했다가 11월 정도에 뭐 재정이든지 혹은 당장 뭐 이번 다음 주죠. BOJ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네. 지금처럼 달러엔이 150을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BOJ가 한번 정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시장이 한번 금리가 급등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돼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 하지만 11월 초에 이제 FOMC를 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결정해도 저는 늦지 않을 거고, 패턴을 따라간다면 11월부터는 주식 쪽은 좀 괜찮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그 계절성에 따라서. 계절성. 저는 사실은 분석도 분석이고 펀더멘털을 보는데 패턴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 펀더멘털을 보고서 추측을 하고 미래에 뭐 침체가 오니 안 오니 성장이 어떻게 되느니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과거의 뉴스 플로우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맞아요. 그게 잘 안 맞고 결국 인간이란 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네. 과거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계절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뭐 특히 저는 이제 수익률 곡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 역전 이후에 언제 침체가 왔는지, 곡선 역전 이후에 펀더멘털이 어떻게 갔는지, 왜 펀더멘털이 이렇게 나오는지, 왜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탄탄한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패턴상 보고 그 이유를 이제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는 조금 더 패턴에 집중합니다. 11월, 12월은 아마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지금부터 아주 단기적인 예. 한 뭐 그래봐야 예. 11월 초 FOMC 정도까지는 네.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지만 예. 11월, 12월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한 1, 2주면 네. 다가오는데 그때부터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오늘 좀 가져와 주신 것 같아요. 네.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한 것으로는 이제 4분기에 네. 왜 이코노미스트들은 3분기 실적은 GDP를 높게 보면서 왜 4분기 쪽은 이렇게 안 좋게 보냐. 네. 이제 이런 게 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논문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그림을 16페이지 거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최근 뭐 5년이 안 됐어요. 2017년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였고요. 18년에도 인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많이들 왜 미국만 혼자 잘 나가냐. 네. 지금 이래서 망해가고 있다. 연준 때문에. 2018년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미국의 파란색 금리만 네. 미국만 올라요. 다른 나라는 뭐 한국, 독일, 전 세계 다 금리가 떨어졌고 실제 경제도 그때 굉장히 미국 빼고 다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미국만 좋았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은 내수 국가니까 괜찮다. 미국은 기술주 아니냐. 무역 분쟁 영향 덜 받는다. 혹은 트럼프가 상당한 재정 지원책을 썼다. 그런데 그런 말이 무색하게 그 다음 해인 2019년에 보시면 미국 금리가 오히려 다른 나라 떨어진 거를 더 만회할 정도로 더 많이 떨어집니다. 네. 아니 미국 경제 좋다면서요. 근데 왜 2019년에는 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요? 그 이유는 원래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영향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얼마나 걸리나요? 미국 경제의 특징인데 과거의 패턴을 보면 역시 패턴이에요. 대표적으로 한국 같은 나라는 바로 오죠. 왜냐면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데 네네. 네. 전부 3개월로 조달했고 기업들도 보통 1년으로 조달을 해요. 네. 기준금리 올리면 그냥 바로 와요. 반면에 미국은 굉장히 길게 조달하죠. 뭐 모기지도 30년이고 네. 기업들도 10년짜리 조달합니다. 따라서 되게 길게 옵니다. 연구들은 대부분 최소 1.5년은 지나야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길게는 2년까지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미국 금리 인상을 600bp 가까이 했는데
왜 영향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예, 예.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미국은. 원래. 그래서 작년 1분기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연준이. 네. 그러면 지금 약 1.5년 조금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까지는 효과가 없는 게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실제로. 물론 이제 일부 경제에서는 힘들어져요. 가령 뭐 파산 건수도 엄청 늘어나고 네. 뭐 단기로 조달 애들은 막 망해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영향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언제 나타나냐? 이제부터 나타납니다. 4분기. 네. 늦어도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면은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경제가 금리 인상을 하면은 가라앉잖아요. 네.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 가라앉는 속도. 그 속도가 금리 인상을 한 속도와 비슷합니다. 네. 그럼 급격히 올리면 또 급격히 빠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무서운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팀장님 말씀이 딱 그거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제 입으로 하기 좀 무서워가지고. 네.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그럼 경제 안 좋으면 주식이 안 좋겠냐? 아니죠. 지금 주식을 결정하는 건 금리지 않습니까? 네. 경제가 나빠지고 펀더멘털이 안 좋아지게 된다면 결국은 금리가 가라앉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주식에도 밸류에이션상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미국의 금리의 영향력, 금리 인상의 영향력이 늦어도 내년 초, 빠르면 올해 4분기 정도에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의 패턴도 그랬고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왜 미국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잘 안 나타나냐? 네. 이게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 찾겠습니다. 네. 7페이지인데요. 네. 사실 금리 인상을 550bp를 했지만 양적 긴축까지 한 거를 생각하면 사실 연준은 800bp 이상 긴축을 한 겁니다. 네. 과거랑 동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양적 긴축이라는 정책이 없었죠. 거의 없었죠. 네. 그래서 금리를 지금 과거 대비해서 이 정도밖에 안 올렸다, 조금 올렸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거의 한 7, 800bp 올린 겁니다. 예. 왜냐하면 양적인 긴축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양적인 긴축을 어떻게 우리가 긴축의 효과를 뽑아낼 수 있냐 라는 생각을 또 이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단순히 연준의 밸런스 시세 크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실제 긴축 효과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짜 긴축 효과를 보시려면 지금 7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회색을 보셔야 됩니다. 회색. 이게 M제로의 가장 중요한 본원 통화의 가장 핵심인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 회색을 잘 보시면 연준은 작년 초부터 양적 긴축을 대규모로 했거든요. 네. 고점 대비 1조 달러를 까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밸런스 시트를 보면. 네. 그런데 회색을 보시면 작년 4월에 한번 크게 감소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를 제외하면 오히려 작년보다 늘렸네요. 본원 통화가 늘었습니다. 네. 늘었어요. 네. 이거는 긴축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긴축이 안 된 거예요. 네. 즉 이 지급준비금을 보면 연준은 오히려 돈을 풀었네요. 풀었습니다. SVB 사태가 있었죠. SVB 사태가 이 그림상 회색을 잘 보시면 올해 3월 달에 삐쭉 올라가는 회색이 보실 텐데 그때 돈을 풀었죠. 그게 SVB 때 유동성 공급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이것은 연준이 금리는 올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양이 있고 가격이 있는데 가격은 분명히 올렸지. 금리를 올렸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 양은 오히려 시중에 유동성을 풀어 제끼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네. 이게 금리 인상의 효과가 아직 금융시장에 영향을 좀 덜 미치고 있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저를 때릴 것 같아. 이게 좀 어렵거든요. 네. 이게 좀 어려워서. 네. 때릴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떤 설명을 제가 드릴 거냐면 그러면 이 회색인 지급준비금이 밸런스 시시 전체 감소하면 이 밸런스 시 안에 지급준비금이 있거든요. 네. 그럼 얘가 지도 쳐맞으면서 감소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또 하나의 선인 녹색인 역 RP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혼자
모든 밸런스 시세 감소를 자기가 처맞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지급준비금이 감소해야 되는데 네. 요 여갈피가 감소하면서 실제로는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네. 언제 이게 끝나냐? 제가 인과관계는 생략하겠는데 네. 네. 트레저리 빌, 네. 트레저리는 빌이 있고 노트가 있고 네. 본드가 있는데 빌은 초단기채, 네. 노트는 중장기채, 예, 본드는 초장기채, 20년 이상. 네. 트레저리 빌, 요 빌 단기채, 단기채가 지금 올해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발행이. 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재정이 나빠졌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장기물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조금 얘만 보면 이상해. 왜냐면 노트랑 본드는 오히려 순발행이 줄었고요. 빌만 순발행이 늘었어요. 네. 물론 나중에 요 빌이 길게 리파이낸싱 되면은 노트와 본드가 늘어날 텐데 일단 올해는 빌의 발행이 크게 늘었습니다. 얘 때문이에요. 얘 네. 때문에 아까 지급준비금이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느낌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재무부가 아마도 내년 초에는 빌을 좀 줄이고 네. 아마 노트나 본드 쪽으로 차환 갈아타야죠. 리파이낸싱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빌이 줄어요. 빌이 줄면 요 지급준비금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네. 빌이 줄면 급감해요. 오히려 이 여갈피는 그때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적어도 횡보. 그러면 갑자기 긴축의 효과가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미국은 회계연도가 네. 우리랑 좀 달라서 10월인가 11월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저는 빌을 노트나 본드로 갈아타는 시기가 4분기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4분기에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긴축 효과가 지금까지 안 나타났던 네. 금리 마무리 올리고 뭐 사실 밸런스 시스는 줄이기만 했지 오히려 유동성은 풀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효과가 순식간에 4분기에 한꺼번에 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런 걸 보고서 뭐 4분기 성장을 낮게 본 건 아닐 건데 제 생각에는 4분기 성장 혹은 늦어도 1분기 성장이 상당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긴축 효과의 지연이 나타난다. 금리 이건 순수하게 금리가. 두 번째는 긴축은 가격뿐만 아니라 양, 유동성의 양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양이 4분기부터 혹은 늦어도 1분기부터는 급감해서 이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확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회색 그림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SVB가 터졌던 시기가 지급준비금이 꾸준히 감소하던 시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급준비금이 좀 풍부하죠. 네. 그러면 은행이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조용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다시 감소하면 그때 또 무슨 일이? 근데 되돌아보시면 SVB가 터졌던 3월에 주가가 올랐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렇죠? 은행 그때 확 망하는데 올랐죠. 네. 은행 망한다는데 주가가 올라. 네. 즉 마켓 드라이버는 금리라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뭐 4분기 내년 초에 경제 힘들 수 있다. 긴축 네.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주식 팔아야 돼. 아니죠.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년의 패턴을 주식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11월, 12월이 좋은. 그러면 그게 만약에 맞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하는 긴축 효과가 11월, 12월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네. 뭐가 SVB 사태 같은 게 이제 터질 때가 됐다. 지준이 감소하면요. 지준이 감소할 때가 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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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생긴다가 아니라 나쁜 일인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나쁜 일입니다. 네, 단기채가 네. 줄고 단기채 줄면. 지급준비금이 급감할 때가 됐다. 시기가 됐습니다. 긴축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가장 큰 건 금리 인상의 이제 효과. 1.5에서 효과. 2년 예. 정도의 효과 아, 나타날 거다. 나타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는 거죠. 추세도 그렇고 지금 설명해주신 여러 근거들로 토대로 봤을 때 이제 빠르면 4분기, 네. 뭐 그 아니면 이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이 긴축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네. 또 이제 패턴을 펀더멘털리만 보면은 4분기보다는 1분기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11월에 빨리 주식을 사면 안 되네요. 그 SVB 사태 때도 돌이켜 보면 예. 유동성 문제가 점점 심해졌고 심해졌죠. 가속도가 붙고 있었고 예. 채권 시장 불안이 더 확대되고 있다가 예.
터지면서 예. 지방은행 주가가 확 빠지면서 그때가 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죠. 주가가요? 네. 아 그랬었나요? 그랬을 거예요. 저는 주가가 꾸준히 올랐던 기억만 나가지고 아니에요. 그 한번 금리가 한번 쭉 빠졌었거든요. 그때 3월달에 한번 금리가 한번 쭉 빠졌어요. 빠지고 올랐어요. 예, 예, 예. 한번 빠지고 올랐는데 자, 저는 한번 빠지고 오른다 할 때 네. 타이밍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네. 입장이어서 근데 이제 급하게 예. 들어가는 거니까 예. 이미 지금 예. 많이 계좌가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물타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물타기는 계세요. 11월 초 그치. FOMC 보고 혹은 네. 그 직전에 그렇군요. 이건 이제 연간 패턴상. 네. 근데 나는 12월 불안하다. 난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내년 초까지 좀 기다리셔도 물론 저는 좀 11월도 괜찮다고 보는데 예, 좀 길게 좀 지금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은 내년 한 1, 2월 정도면 그때 물가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은 그냥 그렇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리고 고용도 아마 내년 1, 2월 정도가 되면은 거의 꼭지를 칩니다. 그러니까 추가 고용 증가가 거의 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거는 이제 SVB 사태를 빗대서 네.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긴축을 또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네. 다시 또 돌이키는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그렇죠. 이제 SVB 같은 경우에는 지준이 감소해서 생긴 일인데 한참 물가가 레벨이 높아서 그렇죠. 긴축을 하던 와중에 터진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 인상은 꾸준히 하면식으로 대응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때랑 좀 다르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이제 막바지라는 얘기들을 뭐 연준 인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도 금리 인상의 막바지라는 건 인정해요. 다만 그들이 이 금리를 올린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금리라는 건 장기금리. 점도표의 장기물을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단기물로 오히려 금리가 떨어져요. 단기금리는 장기물 금리가 이제 오르는 건데 과연 연준이 장기물 금리의 현재 상황을 합리화시킬 정도로 미국의 성장이 나올 거냐? 요거는 퀘스천 마크인데 내년까지 봐야죠. 다만 이거는 그냥 감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 잡으시라고. 대략 현재의 미국 채금리 5%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5%라는 건 결국 인플레 기대와 실질금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인플레 기대, 그러니까 명목금리니까 인플레 기대 빼면 실질금리가 남겠죠. 네. 그건 그냥 반반이에요. 5.5, 그러니까 2.5, 2.5예요. 2.5. 5%에 2.5는 인플레, 2.5는 실질금리. 네. 자, 우리가 성장률을 보실 때 다 실질 기준이죠. 네. 인플레 뺀 거죠. 자, 그럼 인플레 뺄게요. 여기 지금 5%에서 인플레 빼면 2.5죠. 네. 실질금리죠. 그럼 그 실질금리 2.5%라는 건 미국의 성장과 같이 가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금리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네. 금리의 개념이. 자, 그렇다면 2.5%의 실질금리라는 게 의미하는 성장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2.5%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이거는 지금 네. 국채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채는 모든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5만 가지 채권이 다 있는데 네. 그중에 국채는 제일 금리가 낮은 채권이죠. 그래서 그리고 경제 GDP는 모든 경제를 다 아우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념이 약간은 다릅니다. 레벨 차이가 좀 있어요. 레벨 차이가. 그래서 이제 과거 히스토리컬리 보면은 이게 페이지가 10페이지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텀 프리미엄이 올라갔다. 네. 장기금리 올라간 거. 뭐 요따 얘기를 일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요 그림에서 녹색이 이제 10년물 실질금리. 제가 이제 영어로 팁스 그레이트라고 써놨는데 그게 10년물 지금 2.5죠? 네. 네, 오른쪽 축이에요. 예, 네. 오른쪽 축. 그리고 걔랑 GDP인 회색이 과거에 유사하게 가죠. 흐름이. 네.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네. 지금의 2.5의 실질금리는 왼쪽으로 점선을 따라가시면 5%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에서 3.5, 뭐 하락 대략 한 2% 전후, 2.5 네. 정도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랬던 게 지금 실질금리가 2.5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앞으로 지금 이게 10년물 금리예요. 네. 앞으로 10년 동안 5% 왔다 갔다 성장을 하면 지금 5% 명목금리 그리고 실질금리 2.5%가 합리적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네. 미국이 5% 성장을 5% 너무 높나? 4.5라고 할까요? 네. 네. 4.5에서 5%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주식하면 안 되고
채권 지금 채권 금리가 그렇게 뭐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그게 맞다면. 미국이 5% 성장을 마지막으로 했던 게 90년대 말에 한 4, 5년 했던 적이 있습니다. 5% 성장한다고 하면은 5% 이상 성장하는 주식이 많겠죠. 그게 요즘 주식을 10년 동안 끌고 갔던 것들은 보통 기술주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섹터 전략을 상당히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의 성장하려면 네. 기술주가 좋거나 해서는 안 되죠. 경제가 5% 성장하는 건 그럴 수가 없죠. 네. 불가능해요. 네. 5% 성장하려면 중우장대한 그렇죠. 거, 제조업이나 제조업이나 뭐 네. 건설, 그렇죠. 철강, 뭐 네. 대규모 투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네. 섹터를 바꿔야 돼요. 네. 걔네들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고객 지금 시청자분들의 포지션이 그쪽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고 무엇보다 5% 성장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답을 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이제 5% 성장을 앞으로 할 수 있냐? 이건 실질입니다. 인플레 아니에요. 인플레 빼고. 네네. 그러니까 인플레를 합치면은 거의 7%, 8%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인플레 합치면은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면은 지금 금리가요 빠지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합리적으로 갈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성장.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채권쟁이들이 좀 보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어떤 꿈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고성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뭔가 생산성에 대한 혁명 얘기를 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산성 혁명으로 고성장이 나왔던 시기가 과연 있냐? 이건 이제 좀 퀘스천 마크로. 많은 논문들이 있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왜냐면 이게 되게 상식에 기반해서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문제는 채권만 빼고 모든 다른 왜냐면 외환도 있고 주식도 있고 특히 원자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은 채권 시장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냐면은 11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는 차트인데 금하고 네. 방금 봤던 실질금리. 네. 금과 실질금리는요 반드시 거꾸로 갑니다. 금은 현금 흐름이 없죠. 네. 실질금리는 현금 흐름이 인플레 빼고 있죠. 네. 그래서 둘은 반드시 거꾸로 가요. 네. 아주 완벽한 대체제입니다. 보시면 2022년 전까지는 둘은 똑같이 거꾸로 갔습니다. 네. 22년부터 깨졌네요. 만약에 실질금리가 맞다면 금값은 700불이 돼야 됩니다. 재밌네요. 둘 중에 하나가 틀렸을 가능성. 네. 네. 둘 중에 하나가 틀렸을 가능성. 뭐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금 시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명확한 왜 갭이 이렇게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오따쿠들만 이제 막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좀 명확한 이론은 없어요. 아직 명확한 이론은 없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러시아나 중국이 사서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네. 러시아는 이미 2014년부터 금을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비슷한 차트가 또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은 구리금 비율이라고 해서 네. 채권쟁이들이 펀더멘털을 볼 때 많이 보는 차트거든요. 파란색의 구리금 비율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구리금 비율은 하얀색 선입니다. 네. 구리가 분자이고 금이 분모에 있어요. 구리는 모든 산업용, 건설, 중후장대 사업에 많이 쓰이죠. 네. 그래서 그 구리가 비싸다는 얘기는 경제가 성장을 많이 하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금 구리 비율을 우리가 경제를 볼 때 굉장히 잘 봐요. 근데 얘는 떨어지고 있네요, 하얀색이. 그리고 원래 국채 금리랑 잘 맞다가 얘도 지금 금리 혼자 올랐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또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 시장만 봤으니까 네. 야 이거 뭐 그러면 뭐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지. 혹은 네. 뭐 둘 다 맞을 리는 없겠고. 그러면 제가 다른 시장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뭐 이건 여러분들도 주식 보시니까 주식 네. PER하고 실질금리 또 실질금리 역시 괴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실질금리가 맞다면 PER은요 12하로 가야 돼요. 미국은. 그렇죠. 역시 주식 약간 주식이랑 원자재랑 비슷한 편을 먹고 있는 느낌이죠. 네. 네, 이런 생각을 저희가 좀 해보는데 그렇다면 채권 시장이 혼자 틀렸는지
나머지 금융시장이 다 맞는 건지 다수결할까요? 근데 이제 어떤 대변혁을 앞둔 과도기인 건지 네. 채권 시장이 혼자 맞은 건지 혼자 맞았을 수도 있어요. 네. 채권시장이 혼자 맞았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저는 채권이 조금 아니지 많이 뭐 그렇다고 뭐 당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채권이 너무 심리적으로나 많이 좀 오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수결로 해도 채권 시장이 혼자 가고 있고 그렇네요. 채권 시장의 사람들이 많이들 거기 스마트한 데 아니야? 네. 절대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약간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고립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공포심. 네. 금리가 또 오르면은 어떻게 하나에 대한 이제 공포심이 작용을 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한 원인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 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네.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채권 시장이 좀 과한 수요 공백, 네.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 그걸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건 당장 뭐 이번 달 다음 달 내용은 아니고 좀 길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냥 정말 길게 봐서 수년의 미래를 봤을 때 성장과 물가를 결정하는 변수가 뭐냐? 뭐 이런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은 왜 연준은 성장과 물가를 구조적으로 높게 보면서 장기물 금리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무슨 근거로? 아니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채권 시장이 무엇보다 5%의 성장을 본다는데 채권 시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할 수 있겠고, 뭐 저희들도 나름 변수죠. 네. 중장기적인 성장과 물가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뭐냐? 그런 것만 연구하는 또 경제학 분야가 있긴 합니다만 뭐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뭐 내년 내후년 얘기라서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간 전망 보고서를 내셨잖아요. 어떻게 아셨네요? 네. 예. 내셨다고요. 네. 좀 빨리 냈습니다, 저희가. 네, 빨리 내셨어요. 예,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타이밍이 네. 좀 안 좋아. 요즘처럼 이렇게 시끄러울 때 이런 거 내면은 좀 잘 안 팔리는데. 네, 근데 사실 지금 연간이 아니라 지금 이번 당장 달 이번 네. 달, 이번 주가 10월 말도 문제죠. 모르겠고 내일도 네.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연간 전망을 쓰셨는데 예. 그래서 경제 구조가 순환적으로 변화한다. 예. 이게 뭐 순환적으로 어떻게 변화한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신 건가요? 제가 왜 제목을 그렇게 줬냐면 네. 순환적의 반대는 구조적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도 그렇고 음, 구조적으로 미국의 성장과 물가가 변했다. 음. 그것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거에 좀 소심한 반대. 아, 적극적인 사이클에 있다, 그냥. 적극적인 반대는 구조적 변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적극적이니까 네. 저는 이제 소심하게 구조적 아니다. 그냥 순환적으로 경제가 뭐 3분기 좋을 수 있고 뭐 내년도에는 좀 가라앉을 수 있고 이런 식의 순환이고 코로나 이전의 성장률인 1에서 3.5%로 다시 돌아가고 네. 물가는 다시 2%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제목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때 되면 꺾인다. 물론 근거는 있어요. 네. 네, 근거는 있는데 좀 이제 긴 흐름에서의 말씀드리는 근거여서 조금 이제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고 다만 워낙에 이제 채권 시장도 그렇고 뭐 어떤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그런 거 없이 좀 우리가 이제 테마주 할 때 네. 그냥 다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무역 블록도 갖다 붙이고 뭐 ESG 투자에 뭐 AI 혁명 다 갖다 붙이는데 그게 저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금리는 꽤 높은 상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순환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근거를 조금 짧게 좀 포인트를 짚어주시면요. 이제 내년에 꼭 내려간다. 네. 지금 금리가 심리적으로 망가져 있는데 내년에 심리가 계속 망가져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려면 사람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힘든 시절에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만의 평가 틀이나 기준이 없으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속 제가 나름 좀 자료 조사나 이제 역사 공부를 혼자 이제 오타쿠처럼 막 하는데 예. 예, 이 경제학자들이나 지금 말하시는 그런 뭐 ESG나 뭐 무역 블록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의외로. 생산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측정해도 되게 어렵고. 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제 많이들 시청자분들도 보셨을 건데 그냥 인구 구조 하나만 저는 봅니다. 인구 구조 하나만. 네. 이 그림을 잠깐 중요하죠, 보시면 인구 구조. 네.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회색이 인플레와 성장을 합친 명목 성장입니다. 명목 성장.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녹색 선이 미국의 노동 인구의 증감률입니다. 노동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15에서 64세 인구가 차지를 하고요. 보시면 성장과 물가는 사실상 노동 인구가 대부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그림을 보면은 좀 현자 타임에 빠지는데 가령 70년대에 연준이 정책을 잘못해서 고인플레가 왔다. 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오일 쇼크 얘기도 하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그냥 베이비 부머 분들이 70년대 노동 인구에 편입이 된 거죠. 네. 엄청난 성장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또 볼커 의장을 이렇게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는데 80년대 초에 볼커 의장이 고인플레이션을 잡았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그냥 물가가 떨어질 때였습니다. 노동 인구랑 같이 감소를 하네요. 같이 왜냐면은 그때 베이비 부머가 다 들어왔어요 이미. 그럼 그 다음부터는 감소하겠죠. 증가율이 떨어지겠죠. 이 그림상으로는. 그리고 클린턴 정부 때 90년대 말인데 제가 아까 미국이 마지막으로 5% 성장을 했던 시기가 90년대 말이라고 얘기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성장이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냥 노동 인구가 이때 왜 증가했냐면 그 베이비 부머가 애를 또 낳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에코 부머라고 하거든요. 에코 부머. 메아리 치다해서. 맞아요. 네네. 네. 이 에코 부머가 이제 90년대 말에 노동 인구로 또 막 들어왔던 시기였습니다. 클린턴이 뭐 복 받은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왜 성장률이 올라갔냐? 상당수의 이게 아직 통일된 이론은 아닌데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그때 IT 기술에 의해서 생산성에 큰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굳이 그런 발전을 안 넣어도 뭐 충분히 그때 고성장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즉 앞으로 미국의 15에서 64세 인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네. 최근에는 인구가 코로나 때 이탈하셨던 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회색만 혼자 이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면 얘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녹색 선 쪽으로 수렴을 한다고 보는 게 그렇다면 이제 물가와 성장이 다시 지난 10년간의 평균점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저는 성장을 볼 때는 지금은 좀 우리가 기준을 잡고 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근데 이 노동 인구가 네. 줄어드는 것과 지금 여기 말씀해주신 명목 성장률이 이제 함께 간다라고 보면 이거 뭐 우리나라 입장으로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또 무슨 말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인구 아유, 거기까지 하시죠. 많이 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혹시나 뭐 로봇이나 이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어떤 상호작용 같은 거에 대해서는 네. 전망이 혹시 좀 있을까요? 이거에서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당 로봇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아 그래요? 로봇을 뭐 예를 들어 로봇을 써서 공장에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장 노동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 노동자는 돈이 없겠죠? 그럼 소비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로봇으로 물건 만들어봐야 소비할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저는 로봇 혁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AI나 로봇 다 포함해서. 네. 이제 요즘도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나 뭐 영화 혹은 뭐 컴퓨터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노동력이 이제 옛날보다 많이 줄어도 AI를 통해서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소설도 그렇고 지금 헐리우드에서 각본가들이 파업을 한 것도 옛날에는 뭐 한 10명 되는 각본가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한두 명만 있으면 큰 흐름 짜고 나머지는 다 AI가 그렇죠. 각본을 써주니까 네. 그것도 이제 파업의 큰 이유였단 말이에요. 저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실업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실업자분들이 돈을 못 벌 텐데 그럼 과연 로봇으로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봐야 소비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성장을 가져올까요? 뭐 저는 그냥 상상력에 뭐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분명히 삶을 윤택하긴 하지만 이것이 또 가져올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경제를 봤을 때 이것이 뭐 인플레이션이나 성장을 가져올 것이냐는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로봇이 뭔가를 가져올 거라는 고민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혁명이 있었고 네. 혹은 60년대에 뭐 우주혁명이 있었고요. 뭐 90년대에 인터넷혁명이 있었고요. 솔직히 저는 로봇보다 세탁기와 가정용 청소기의 발전이 어떤 면에서는 더 혁신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20년대에는 생전 처음 본 하늘을 나는 기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는 것도 새로 나왔죠. 지금 우리가 뭐 AI라고 하지만 자동차가 갑자기 없다가 나온 거에 비하면 어떨까요? 정말 이게 혁신일까요? 자, 그러면 20년대의 성장률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것 때문에 성장이 높았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때도 다 인구 따라갔습니다. 모든 게. 제가 너무 회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생산성이라는 것이라는 아주 모호한 개념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면 이제 혹하긴 하는데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종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저희 채팅창을 보니까 이제 그 로봇 이런 얘기 하니까 건조기도 혁명이다. 그럼요. 로봇 청소기가 혁명이다 지금 지금. 가정에서의 이 아내분들의 노동을 상당히 덜어주면 이분들이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노동시장으로 이렇게. 노동시장 들어오죠. 그럼 이분들이 소득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소비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되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상의 변화는 상당히 종합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수많은 사례를 봐도 별로 없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화가 뭐 물가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세계화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1차 대전 전입니다. 직전. 그러니까 1차 대전 전. 1800년대. 빈 체제라고 하죠. 그때가 전 세계화가 되게 빨랐던 시기인데 세계화가 있어서 그때 물가가 떨어졌냐? 아니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무역 블록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1차 대전 때문에 인플레가 왔던 거지 무역이 블록화돼서 인플레가 왔다는 얘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핏 들으면 혹해요. 근데 증명이 안 돼. 무역 블록화돼서 이제 비용 올라가고 인플레 온다. 혹하죠.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단 증명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테마가 중요한 겁니다. 테마가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요즘은 이제 테마가 워낙에 미국채 금리를 위쪽으로 이제 올리다 보니까 뭐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당장 11월 17일에 셧다운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당선이 되셨죠. 이분이 극보수거든요. 네. 극보수. 정말 삶 자체가 보수이신 이런 분이어서 하원에서는 일단 추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지출,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되게 정치 경력은 되셨는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분이 뭐 LGBT나 뭐 낙태 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보수니까. 그런데 국가 재정이 지금 이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재정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태도인지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음 달 17일까지 미국 정부가 또 어떤 난리를 피울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나리오상으로 봤을 때
대략 20일 이상 셧다운이 되면 네. 미국 성장이 한 0.2% 까이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셧다운 리스크가 조금 커지지 않았나. 근데 약간 낮아졌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워낙 정치적인 이벤트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셧다운이 된다고 하면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한 번 더 올까요?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셧다운이 되면 제 생각에는 금리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오히려 국채 금리는 떨어져요. 네 재정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지출도 못하고 네.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가 안전자산 떨어져요. 선호 그럼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렵네요. 그러게요. 저는 오를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네. 셧다운 되면 오를 것 같아요. 오히려. 음. 그래서 11월 17일 혹은 그 일주일 전 이때가 제일 시끄러울 때이기 때문에 네, 그때 좀 잘 미국을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 또 그러게요. 돼버렸네요. 네. 호재가 악재가 되고 악재가 네, 또 호재가 네, 될 수 네. 있는 그런 국면이 온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 경제 저렇게 좋아서 금리 오르면은 주가 올라야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네. 질문이 몇 가지가 남았지만 또 네네. 시청자분들 또 채팅창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먼저 또 해봐야 될 것 그러시죠.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문 팀장님 하면 또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네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비트코인이 지금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의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예전에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회사에서 혼났습니다. 네. 비트코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질문만 하잖아요. 많이 얘기 안 하는데 팀장님 되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데. 그러면 왜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전망 아니에요? 네네. 네, 전망 절대 아닙니다. 전망은 아니고. 네, 전망 절대 아니고. 지금 왜 이유는 오르고 있느냐. 최근에 오른 거는 이제 SEC나 그 미국은 DTCC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예탁결제원이 있거든요. 네. 예탁결제원에 이제 비트코인 ETF의 티커, 그러니까 알파벳 티커가 올라갔다. 그 뭐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뭐 생기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올라왔다는 뉴스가 뜨자마자 숏이 되게 많았어요, 이 비트코인이. 그래서 숏이 대량으로 청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훅 올랐어요.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참 전망 얘기 안 하고 얘기하는 게 힘드네. 일단 현상은 그렇다. 숏 커버가 대량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게 혼자 오르고 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사실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탄생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상장이 된 지는 오래됐는데 현물 ETF를 신청한 기관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숏이 생긴 이유가 숏을 많이 쳤던 이유가 현물 ETF를 상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 늘어나면서 에이 그럴 리가 없지라고 하면서 이제 숏이 늘어났던 거죠. 근데 이제 현물 ETF 신청하는 기관 중에 블랙락 같은 대형 기관, 초유의 기관들이 굉장히 강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거는 될 거다. 이러니까 이거 되면 무조건 오른다. 왜냐면 증권사 계좌에서 일반 주식이나 ETF 매매하듯이 현물을 사게 되는 거니까 이제 기대를 모으는 건데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뭐 언젠간 되는데 이번에 될지 뭐 나중에 될지 그건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요 기대감도 사실 좀 있다. 다만 최근에 아마 SEC가 소송을 취하했나? 블랙락이랑 같이 이제 소송을 하던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중간에 SEC가 취하했던 사건이 있었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합니다. 그건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 지원금 1,000억 불 얘기 나오고 뭐 이제 이 국채금리 올라가고 뭐 미국은 맨날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면 돈 찍는 나라 이런 얘기도 안전자산. 네. 근데 결국에는 경제 위기 얘기가 나오면서 돈 찍는 걸로 이 경기가 부러지든 안 부러져서 재정을 계속 찍든 비트코인은 고정이니까. 그렇죠. 총량이 제한돼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 하도 안 되니까 주식도 힘들고 채권도 힘들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코인으로 맞물려서 도망을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건 매수 추천은 전혀 아니고요. 네. 전망 아닙니다. 네, 전망 아니에요. 전망 아니에요. 문 팀장님을 저희가 힘들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저희가 계속 모셔야 되는데. 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 팀장님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죠. 그러면 저는
아까 전에 아마 지금 저 채팅방도 좀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문 팀장님이 해주신 말 중에 이제 기억하려고 이제 딱 한 줄씩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타기 아까 전에 시점을 또 한번 11월 초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었고. 그쵸.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11월 FOMC라든지 그 우리 금통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할 것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내일 GDP 11월 초에 고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저는 약간 매파적 동결이 되지 않겠나라고 11월 FOMC를 보고는 있는데 GDP나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연준이 평가를 어느 정도로 후하게 혹은 박하게 줄 거냐. 그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BOJ가 가까운 시일에 10월 말에 있기 때문에 요 BOJ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얘는 특징이 갑자기 터뜨리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BOJ는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로 봐야 될 것 같고 한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금리 뭐 저 포함해서 이제 많이들 금리 인상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는 보고는 있으나 이제 금통위원 분들은 이제 추가 인상을 다 남겨놓고 한 분 빼고는 이제 계시거든요. 그리고 한은 총재 스스로도 뭐 이거 나중에 금리 낮출 거니까 지금 대출 받아서 부동산 생각 하덜덜덜 말하고 이제 강력 경고를 또 날리셨는데 거기다 대고서 제가 내년도에 뭐 금리 뭐 이런 얘기하면은 저 또 잡혀갈 수도 있겠다. 저의 직업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는 여기서 좀 우리나라 힘들잖아요. 우리 옆에 다 보셔도 힘들고 오늘 우리 뭐 3분기 GDP가 나왔지만 뭐 예상대로 나오긴 했지만 뭐 체감은 너무 어려운 상태이고 약간 부동산 시장이 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좀 이상해요. 어떤 게요? 원래 추석 같은 게 지나면 부동산 시장이 좀 주기가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2021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매물은 그냥 원래 연초부터 매물은 계속 나왔어요. 연초부터. 근데 이제 매수가 그걸 잡아먹으면서 이제 그동안 올해는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올랐던 건데 약간 부동산 그 중개소 사무소 쪽에서는 약간 매물은 꾸준히 있는데 매수가 조금 줄은 것 같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최근에. 그렇게 되면 이게 부동산 PF랑 내수에 직격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은 좀 위험한 상태인 것 같다. 네, 그렇게 여기까지. 인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하는 얘기 아닙니다. 내수 경제가 한국은 좀 힘들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